이제 컴플렉스 프라이머리 토탈이 마스로플라스티가 되겠고요. 특별한 상황에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아마 또 지식이나 이런 교육들이 있었을 텐데 한번 그동안 들었던 내용을 서머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힙 디스플라지아, 그다음에 퓨즈드 힙, 포스트 트라우마틱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그다음에 뉴로머스큘 디스오더 이렇게 있는 환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특별한 상황의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사실 뭐 특별한 프린시플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토탈이 바스로플라스티, 힙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프린시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몇 가지 조금 더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전공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토탈이 바스로플라스티를 하는 데 있어서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인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임플란트 컴포넌트, 아스타블러 컴포넌트, 그리고 페모럴 컴포넌트를 잘 픽세이션해서 이것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니셜 픽세이션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힙 조인트가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다이나믹 스테이블 컨스트럭트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그 랭스, 림 랭스를 이퀄라이제이션 시키는 레그 랭스 디스크리펀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있습니다. 하이라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제일 덜 중요하다. 뭐,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힙 디스플라지아입니다. 힙 디스플라지아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벨롭멘탈 디스플라지아 또는 디벨롭멘탈 디스로케이션 오브 힙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다른 세프틱 힙시컬레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힙의 디벨롭먼트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이런 힙 디스플라지 안에서도 그 종류가 다양하게 다음과 같이 시비리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이제 디포미티가 심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뭐 완전히 디스로케이션 돼서 하이 디스로케이션 되는 정도까지 그리고 뭐 디포미티를 넘어 디스플라지아를 넘어서 디스트럭션 되는 정도까지 다양한 정도의 세비레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서로 의료진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이제 크로우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이제 하토필라키디스라는 클래시피케이션 되겠습니다. 먼저 크로우 클래시피케이션은 펠비스의 하이트를 분모로 하고 디스로케이션 정도를 이제 분자로 해가지고 얼마나 디스로케이션 된 바깥으로 이제 하이 힙 조인트 센터가 얼마나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수피리어 마이그레이션 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크로타입 1, 2, 3, 4로 나누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0.2, 그 20% 이상 수피리어 마이그레이션 됐을 경우에는 크로타입 4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토필라키디스는 피머 헤드와 아스타블롬 관계에 있어서 아스타블롬의 모양 또는 위치, 헤드 센터의 모양,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디스플라지아, 또 중간 정도의 슈도 아스타블롬 이런 로드 디스로케이션, 또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는 하이 디스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한 것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크로우 클래시피케이션은 헤드가 얼마나 수피리어 마이그레이션 됐는지 그 정도를 펠비스 하이트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하토필라키디스는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37세 여자 환자분이 있고 레프트 힙에 그냥 봐도 디스로케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이제 디스로케이션 됐던 것이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던 중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내원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경우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굳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지금 뭐 펠피스 사진이 지금 위에 잘리긴 했지만 앞에 사진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펠비스의 하이트와 그다음에 티어드롭과 피머 헤드 인피디어 마진 정도의 디스로케이션 정도를 따라서 크로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하토필라키디스는
디스플라지아, 로드 디스로케이션, 하드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중에서 하이 디스로케이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서로 이제 의사들 의료진 사이에 이 환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의사소통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할 텐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 디스크션 돼 있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토탈리 마스로플라스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토탈리 마스로플라스티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 또는 페인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이 토탈이 마스로플라스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아스로플라스티, 롱지비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 인디케이션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올드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시도하는 그런 기간을 조금 더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적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페인풀한 힙에 대해서는 토탈이 바스로플라스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특징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물은 아마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스타블럼 사이드는 작고 하이포플라스틱하고 셜로우하고 어, 오프닝이 또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세로로 길쭉하게 오발한 쉐입이고 그다음에 아스타블럼은 안테 버전돼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피머 사이드의 경우에는 피머 헤드가 작거나 또는 뭐 없는 심하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헤드 넥 길이가 짧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안테 버전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레이터 트로켄트 위치가 정상 반대편에 비해서 좀 약간 포스트리어 디스플레이스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피머 커넬이 굉장히 이제 작게 네로우한 얇은 그런 환자들이 그런 환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다이아메터 피머 카넬의 모양도 약간 ML 다이아메트보다 보통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 ML 다이아메트 보통 크게 되는데 AP 다이아메트 조금 더 커서 임플란트의 안테 버전이 조절할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들에서 이제 소프트 티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스킨이나 뭐 조인트 캡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또 저희가 토탈리 바스로 플라스트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브덕터 머슬에 대한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브덕터 머슬이 굉장히 약하고 피트 디저레이션이 됐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소스 오피로도 여전히 림핑 게이트 또는 트레드 램버그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술 전에 잘 환자분하고 잘 상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랭스닝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뉴로머스큘라 인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정리하면 이제 본스톡에 대해서 아스타블럼 피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프트 이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어브덕터 특히 그중에서 어브덕터 파워를 주의를 해야 되겠으며 환자가 또 가장 환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리가 짧으면서 다리를 절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을지 교정한 이후에 환자가 다른 불편한 게 없을지 교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약간 림핑 게이트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또 특히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3D CT를 사용을 해서 프리오피 플래닝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물론 시멘티드 컵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시멘틀리스 아스타블라 컵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컵이 좀 더 롱제비티가 더 좋기 때문에 시멘틀리스 아스타블라 컵이 어베일러블한지 가장 제일 작은 사이즈 보통 최근에 나와 있는 사이즈는 보통 이제 44mm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최소한 사이즈가 44mm 이상 되는 나오는지 그다음에 코로나 액슈얼 뷰에서 아스타블라 커버리지가 충분할 수 있을지 컵을 잘 인트라오피로 픽세이션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안테 버전이 얼마나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머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퍼넬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지컬 어프로치를 선택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한테 가장 익숙한 그다음에 수술 중에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또는 익스텐션 시켜야 할 때 가장 어, 본인한테 익숙한 그런 어프로치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는 거의 대부분의 포스트라테럴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어프로치에다가 환자 이런 환자의 경우에 이제 소프트 티슈 컨트랙처나 또는 서지컬 윈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트로켄터리 오스테오토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슬라이딩 오스테오토미를 칠 수도 있고요. 리덕션이 잘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서브 트로켄터리 규모의 쇼트닝 오스테오토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티슈 릴리즈를 필요한 만큼 해야 하겠습니다. 아스타블라 커브를 박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힙 조인트 센터를 트루 아스타블룸에 할지 아니면 보누톡이 많은 부위에 이제 커브를 박을지를 결정을 해야 하겠는데 어, 예, 보면 어, 서지컬 아웃컴, 롱텀 아웃컴이 있어서 트루 아스타블라 컵에 트루 아스타블룸에 이제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이 바이오메카니컬하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롱지비티를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트루 아스타블룸에 위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정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폴스타 아스타블룸의 하이입 센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루 아스타블룸에 넣어야겠고 트루아스타블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는 디스플라자이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버리지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최대한 메디알라이제이션을 좀 더 충분히 해서 라테럴 사이드의 커버리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휴머럴 사이드는 뭐 메듈러리 커넬이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술 중에 인트라오피 프랙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테버즈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한 경우도 있고 하기 스크레로틱 한 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 전에 잘 염두해야겠고, 임플란트의 선택에 있어서도 본인한테 가장 익숙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일 거긴 한데, 특히 커넬이 얇은, 메듈러리 커넬이 얇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임플란트를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임플란트 아스타블럼 사이드, 피모 사이드 이제 임플란테이션 한 이후에 이런 경우에 이제 리덕션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소프트티슈 컨트랙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리덕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나 또는 그레이저하게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투스테이지로 이렇게 소프트 티슈 릴리즈 한 이후에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술 중에 충분하게 소프트 티슈 릴리즈를 충분히 한 이후에 인덕션을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퓨즈드 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디벨롭먼탈 디스플라지아하고 힙에 있어서 토탈리 바스로플라지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과 거의 같고요. 몇 가지 차이점은 이제 조인트 라인을 저희가 수술 중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테이크다운을 할지를 잘 선택을 해야겠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제 리무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히 더 중요한 게 이제 DDH 환자보다 조금 더 문제인 게 오덕터 파워가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트로피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네커팅을 할지, 그다음에 디스로케이션에서 익스포저를 하고 트루아스타블로만 찾아서 임플란트를 넣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수술 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해야겠고요. 현재의 경우에 이제 어브덕터 메커니즘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안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티지를 아주 심하고 그래서 이걸 모바일한 조인트로 만들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렌들렌버 게이트가 없던 것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지 환자들이 이런 수술 후의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더 덜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오덕트 위크니스로 인해서 림핑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기존에 프리비어스 서저리를 받았던 경우, 얼리 페일러 됐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펙션이나 그런 다른 문제를 이제 룰아웃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 수술을 했거나 또는 수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스카티시 같은 것들 때문에 서지컬 익스포저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기존에 하드웨어가 있었으면 그것이 방해를 한다면 제거해야 되는 한 가지 프로시저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모럴 사이드에 프랙처가 있었던 경우에 이제 다시 토탈립으로 컨버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길고 블리딩도 더 많고 또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말 포지션이 쉬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머 사이드에 이제 유니온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생긴 인트라오퍼라티브 엔도코티칼 스클레로시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인트라오피로 크랙이나 프랙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스코리홀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라이저를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투 코텍스, 투 다이미터 의 정도로 바이패스하는 임플란트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그렇게 가능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해야 되겠고요. 아스타블랑 프랙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제 소프티슈 어디 이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서지컬 윈도우를 확보하는 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말 포지션도 본 디펙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스로케이션의 리스크가 높고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길고 기존에 수술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PGI 리스크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스타블라 사이드의 경우에는 리밍을 하던 중에 뭐 이게 스크류가 눈에 띈다 그러면 그런 스크류를 남길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처음에 이니셜 픽세이션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얻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기존에 사용했던 스크류가 플레이트가 수술 중에 익스포저가 되면 반드시 제거를 한 이후에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로머스큘러 디소더인 경우인데요.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폴리오마이라이티스, 세레브럴 팔지, 또 파킨슨 디지즈, 그죠? 헤미플레이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오랫동안 웨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스타블라 사이드 리밍이나 또는 페모럴 사이드 라스핑 할 경우에 저 프랙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어브덕트 위크니스가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스로케이션 리스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임플란트 포지션이나 또는 임플란트 초이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외에도 다른 컴플렉스 컨디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저희가 임상에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뭐 다른 토탈리 바스로 프라이머리 토탈리 바스로 플라스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전에 다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는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높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토탈리 바스로 플라스티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약간 스키플한 니글렉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하고 좀 더 이제 수술적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좀 더 끌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임영웅 선생님 계시지만 이렇게 위에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께 잘 리퍼하고 이제 의뢰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또 좋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또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이라키 이 순서를 잘 지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환자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컵 포지션을 할 때 이제 디스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염려가 되니까 컵 포지션을 좀 더 인클레이션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니셜 픽세이션을 잘 얻지 못해서 컵이 얼리 페일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컵 포지셔닝보다는 옵티멀한 컵 픽세이션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LLD를 맞추는 것은 사실은 이 하리케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뭐 물론 환자가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컴플레인을 많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와 좀 디스커션을 술 전에 잘 이제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세 가지 하이라키를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례를 또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자 54세 환자분이시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환자 힙 AP 사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로 타입으로는 뭐 3, 4까지는 아니고 한 2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LLD도 좀 있어 보이고요. 하터플라키리스트는 한 이제 시도아스타블럼을 이루고 있는 로우 디스플레이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CT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렉시얼 뷰에서 실제 아스타블럼 인클리네이션이나 또는 안테버전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수술 전에 컵 사이즈나 그다음에 이제 인클리네이션 컵 포지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티어드롭 라인에서부터 이제 44도 정도 각도와 그다음에 이제 이 본 라테럴 사이드 정도까지 각도를 한 63도까지 보면 한 2cm 정도 커버리지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그래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메디얼레이션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좀 증가시키고 인클리네이션을 좀 줄이고 해서 이니셜 픽세이션을 얻기를 이제 수술 전에 CT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컵 사이즈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제일 작은 사이즈보다 더 큰 호스트본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환자의 경우에 아스타블라 디스플라자가 있고 이 셜로우한 아스타블론이지만 어쨌든 컵 메디얼 레이션에서 임플란테이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할 수가 있고 피머 사이드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제 디포미티가 있고 우드블록 테스트에서 수술 전에서 한 2cm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른 메디컬 컨디션은 이제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수술 전에 이제 계획을 하겠고 수술 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환자의 피지컬이나 또는 여러 가지 POP 플래닝을 이제 준비를 해서 수술장 벽에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붙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별 문제가 없는지 다 이제 타겟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서 진행하겠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포스트 오피로 메디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커버리지를 얻으면서 컵 사이즈를 조금 더 이제 다행히 조금 더 크게 임플란테이션 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커버리지 라테랄 사이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스크롤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스크롤이 없이도 픽세이션이 가능하지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 스크류를 박아서 했고 레그랭스도 처음보다 레스터 트로펜터가 이제 많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전히 한 5mm 정도 작지만 환자가 수술 전에 한 2cm 정도를 편애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내려서 랭스닝을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의 이 프린시플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수술 전에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지키고 하시면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들을 잘 피해서 턱털이 마스로 플라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스키플 리글렉트 또는 이제 익스퍼트한테 리퍼하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인공관절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전공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교수님들 아니면 오늘 또 선병원 쌤들 오셨는데 또 뭐 질문 있거나 코멘트 해 주시거나 송주현 교수님 네 네, 오셨고 김영길 질문 교수님 좀,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아주 이른 시간에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미디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커버리지도 없고 스테이블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미디얼라이제이션을 적절하게 했는지 어떻게 선생님 뭐 시험을 보세요? 아니면 뭐 감으로 하시는지 어떻게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저보다 더 익스퍼트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운전가를 보겠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메디얼라이제이션 리머로 메디얼라이제이션을 보통 하면 한 1mm 정도 언더 리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언더 리밍을 하다 보면 뼈가 갈리는 그런 이제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느끼면서 하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컵을 박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메디얼라이제이션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생기는 게 이제 아스타블라 프랙처, 이제 펠빅 디스컨티니티를 이아트로제닉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수술장에서 필드를 확인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팔페이션 해가면서 그런 텍타일한 그런 피드백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수술 중에 따로 시암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너무 메디얼레이션 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펙트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본인 임핀지먼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니셜 픽세이션을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이제 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미디얼라이제이션이 많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너무 하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거의 퍼포레이션 비슷하게 되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루즈닝이 와서 굉장히 고생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얼라이제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 익스퍼트하지 않다 그러면은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 시험을 반드시 보면서 하는 게 더 안전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얼라이제이션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센티미터 정도를 측정해서 손가락 마디를 한번 집어넣어봐서 이 마디 깊이만큼 들어갔다 하는 걸로 좀
판단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컬럼을 넘어서지 않게 컬럼이 이제 디스럽션 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컬럼은 인택트하게 남기고 그냥 메디알 보통 한 다이아미터가 한 1cm 정도, 1cm 또는 2cm 넘어가지 않게 정도 리밍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전공이 4년차 그 대전성모병원 권건호 선생님이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LLD 규정을 할 때 사이팅 너브 스트레칭 발생할 수 있는데 하이 그레이드에서 교수님께서 몇 센치까지 교정 허용 범위로 보시는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제 공부하던 중에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보통 기억하기로 이제 텍스트북에는 보통 4cm 이상 넘어가면 그 너브 인저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기 때문에 저도 환자들한테는 일단은 수술 전에 이거는 더 이상 4cm 이상은 늘리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음, 일단은 하고요. 수술 중에 이제 그런 인저리가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이팅 너브 뉴롤라이시스, 그러니까 사이어틱 주변에 그런 소프트 티슈 어제지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릴리즈를 해서 주변에서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 텐전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릴리즈를 잘하면 뭐 이제 이런 DDH나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4cm 이상까지도 마비 없이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 중에 이제 음, 트라이얼을 저희가 하면서 사이팅 너브 텐전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공의 음, 선생님들 입장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이팅 너브는 어떤 포지션에서 그 텐전이 가장 적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아마 수술 후에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수술하시고 나서 교수님들이 아마 이 환자 병실에서 어떤 포지션 하고 있어? 어떤 조인트를 음, 어떤 포지션으로 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괄호 안에 어떤 조인트를 어떻게 머릿속에 각자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니 조인트를 플렉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음, 중이나 또는 수술한 이후에도 니 조인트 플렉션, 사이팅 너브가 사이팅 노치랑 그다음에 피블라 헤드에서 두 개가 쉽게 해서 뭐 앵커가 돼 있는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 조인트로 플렉션하면 사이팅 너브의 텐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음, 랭스닝이 만약에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병실에서 니 플렉션을 하게끔 하고 이제 천천히 그레주얼하게 니 익스텐션을 하면서 환자가 이제 마비 오지 않게 하면서 이런 얻고자 하는 랭스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연자들 선생님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뭐 코멘트나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30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음, 피곤하실 텐데 아침 일찍 아, 강의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김영수 교수님 혹시 마무리 말씀 혹시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 네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침 컨퍼런스를 7시부터 해서 아침부터 우리 저기 교수님들 많이 제가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부터 우리 대전의 선병원 김원희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김원희 교수님 말씀이 있으셔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목요 컨퍼런스 같이 하는 게 아주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침마다 어, 우리 교수님들이 준비를 정성껏 해서 레지던트 선생님들 트레이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선배원도 같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 계속해서 우리 동문들도 동문 선생님도 같이 참여해서 좀 더 크게 풍성한 내용으로 컨퍼런스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박근 선생님 정리해 네, 주세요. 교수님. 네네. 네. 선병원, 그 시간이 됐지만 선병원 전재균 선생님께서 그 어브덕터 머슬 마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사실 힙 어브덕터 마비가 있는 경우는 사실 렐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음, 같고요.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디스로케이션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디스로케이션, 컵 포지션, 임플란트 포지션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오프셋 임플란트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듀얼 모빌리티, 좀 더 라지 헤드를 쓰고 디스로케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듀얼 모빌리티 임플란트 선택이 뭐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기집담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